때는 1972년. 강원도 춘천이었는데 거기 10살짜리 재호라는 어린이가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재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딜 막 급히 데려가. 파출소야. 혹시 어제 만화방에 이런 여자애 왔었니? 만화방에 종종 오던 여자예요. 어제도 왔었어? 아니요, 어제는 안 왔는데. 야, 그렇게 집에 왔는데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해.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애가 죽은 채 발견됐다는 거야. 하의가 다 벗겨져 있는 채. 경찰이 난리가 났어, 경찰이. 그 춘천 관내에 있는 파출소장님의 딸이었던 거야. 경찰 간부의 딸이 살해됐어. 형사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지.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이 꽤 많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연필 한 자루, 그리고 때가 많이 긴 그 빗이 하나가 있었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재호 아버지가 경찰서로 연행이 돼. 재혼의 가게가 피살된 윤소미 양 집과 제일 가까웠대. 불과 200m. 피해자가 만화방에 자주 갔었는데 이 실종된 날에도 만화를 보러 간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할 게 있었겠지, 가장 가까우니까. 다행히 이틀 뒤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을 못한 거지. 근데 3일 만에 경찰이 재호 집에 다시 들이닥쳤어. 그리고 아버지를 또 다시 데려갔어. 그리고 이틀 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 파출소장 딸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은 만화 가게 주인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으로 밝혀졌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난 거야. 첫 번째 증인은 옆집 아줌마 이 씨였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재혼의 빨래를 도와줬대. 근데 이제 재호 아버지 속옷을 빨다가 이상한 얼룩을 발견해. 피가 있었다는 거야. 두 번째 증인이 또 등장해. 이번엔 만화가게 여종업원 임양이야. 현장에 떨어져 있던 그 문제의 빗. 재호 아버지가 쓰던 걸. 그리고 연필에 대한 증언도 나왔어. 이 사람의 증언이 결정타였어. 파출소에서 나를 안질나게 이제 불렀어요. 막 또 오라 그래갖고 가니까 이거 너 거냐? 그렇다고 그랬죠. 정원섭의 아들 재호야. 이 하늘색 연필, 이게 아들이 쓰던 거야. 재호가 쓰던 거였던 거야. 그래서 재호 아버지가 결국 자백을 했어. 자백을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어.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 만화방 여종업원 있잖아. 저는 1970년 8월 일자 불상의 정원섭 씨가 경영하는 만화가게에서 잠을 자다가 정 씨한테 몸을 버렸고 이런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깜짝같이 없앤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당하여 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번엔 또 다른 고소장이 접수가 돼요. 이번에도 성폭행이야. 또 만화방에서 일했던 또 다른 소녀인데 만 14살이야. 마을은 완전 발칵 뒤집혔었지. 그렇지 않겠어? 그러지, 당연히 그러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재혼애로 몰려와서 물건 뒤집어 엎고 막 욕하고. 어린 기억은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은 거죠. 집에 찾아와가지고 산모한테 막 방에다가 물 뿌리고 애기 목욕시키는 거 쏟아 붓고 뭐 굉장했죠. 그러니까 못 살고 도망 나왔죠. 동생들 다 데리고. 근데 재호를 정말로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 동생들?
나 때문에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렸다. 나는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만든 자식이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아버지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해. 나는 윤소미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만난 사실조차 없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거야. 근데 지금 누가 믿어주겠어? 증인도 있겠다? 당연하지. 어, 그리고 누가- 고소한 사람이 어린애가 2명이나 있는데. 그치. 그래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 근데 교도소 수감 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대.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가 교도소에 찾아왔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범렬입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야. 정원섭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야. 경찰한테 고문을 당했다는 거야. 몸뚱아리에 반스 하나만 입은 채다 춥고 무서워서 마구 떨린다. 양쪽 팔목을 뻣뻣한 타올 같은 것으로 감고 넓적한 총끈 같은 것으로 양손을 묶는다. 양쪽 무릎 사이를 경찰 방망이로 꿰뚫어 쉬운 팔이 벗어지지 못한다. 나의 몸은 착 꼬부라진 채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 비행기 태우기가 당시 암암리에 행해지던 고문이었대.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들에게 행했던 고문 수법인데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지. 거기에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부었대. 고춧가루탕. 정원섭 씨도 더는 버티지를 못했어. 내가 윤소미 양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구나. 거짓 자백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변호사는 수사 기록부터 꼼꼼히 쭉 살펴봤어. 근데 뭔가 이상해. 시신 발견 당일에 작성된 사건 현장 지도야. 피의자 경영. 피의자의 집. 시신 발견 당일날 수사 첫날에 벌써 피의자로 그러니까. 명시돼 있어. 현장 조서도 있어. 이것도 시신 발견 당일. 인분 약 200g. 피해자 인분으로 감정돼. 이 감정이 됐다고 돼 있잖아. 국가수에서 결과가 나왔다. 그치. 국가수 감정 결과가 당일에 바로 나와? 아니지. 그것도 72년도인데 지금? 조작된 거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자,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 아까 그 증언이 나온 시점. 자,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쏟아진 걸까? 검거령이 내려졌대. 열흘 안에 무조건 범인을 찾아내라. 범인을 못 잡으면 수사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그 데드라인이 10월 10일이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 그 경찰이 정원섭 검거 보고를 한 날이 바로 같은 날 10월 10일이었다. 이범렬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 이런 정황을 다 법원에 제출을 했어. 2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2심에서 무기징역. 또?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무기징역 확정.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 10년이 훌쩍 지났어. 정원섭 씨는 교도소에서 정 선생이라고 불렸대. 아니, 재소자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나중에는 검정고시반 교사 일까지 했대. 교도소에서 굳은 일도 다 도맡아 했어. 왜냐? 모범수가 되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언젠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나가서 무죄를 밝히리라. 생각은 오로지 이거 하나였던 거야. 근데 그 세월이 너무 길어. 무려 15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였어. 15년이. 15년 2개월 만에 성탄절 특사로 석방이 됐어. 자,
어느 날 서울에서 연락이 온 거야. 누구한테? 그 이범열 변호사. 당장 만나자는 거야. 갔더니 주섬주섬 뭘 꺼내놔. 네. 당시 수사 기록과 그 재판 기록. 이런 거를 다 직접 쓰신 거야.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며칠 동안 굉장히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걸로 재심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때가 96년이야. 그러니까 무려 23년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지. 이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꼭 재심을 해라. 내가 봐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록을 넘겨주시고 그러고 머지않아 좀 작고를 하셨죠. 그러다가 1999년에 드디어 재심을 하겠다는 변호사가 나타났어. 근데 재심 준비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어. 뭐야? 만화방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그 소녀들이지. 일주일이나 감금을 시켜놓고 성폭행 당했다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너 집에 못 간다라고 협박을 한 거야. 머리밑 증언도 마찬가지인 거지.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종업원 임양은 진술을 번복해 법정에서.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증 혐의로 구속이 돼. 자, 그런데 위증으로 구속된 사람이 또 있어. 바로 누구냐? 최초 목격자.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 색깔이 뭐였다 그랬지? 하늘색?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본 건 노란색 연필이. 연필 바꿔치기야. 누가? 경찰이. 다른 사람이 그런 증언을 했으면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인 거는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나는 뭡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감방 보내는데 1등 공신으로 만들어준 이런 국가, 난 용서가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손으로라도 처단하고 싶어요, 지금. 자, 변호사들은 이 증언들을 다 모아서 재심을 신청했어. 1년 반 만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정원섭의 재심 청구를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30여 년 만에 진술을 번복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자,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가 출범을 해. 이 년 만에 재심 권고 결정이 내려졌어. 우와, 한 줄기 빛이. 재심을 받아들여. 그리고 2008년 11월 28일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 정원섭 씨요? 잘 됐나 보다. 국방법원이 그토록 염원하던 진실 선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와, 씨. 자, 무죄 판결을 받고 정원섭 씨는 형사 보상금을 받았어. 형사 보상금이 뭐냐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대가야. 9억 6천만 원. 근데 이마저도 국가가 돈이 없다고 4번에 나눠서 지급했대. 생활고의 재심까지 준비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좀 빚이 산더미야. 결국 남은 게 거의 없어.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 그래서 1심에서 누나 1심에서는 26억을 지급하라 판결이 났어. 자, 근데 항소심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어. 왜요? 왜?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예? 이런 판결이 난 거지. 아예? 응, 그렇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열흘이 지나서 안 된대. 열흘이 지나서. 열흘이 지나서? 1심 진행 당시에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3년 이내였는데 갑자기 6개월로 줄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과거사 사건들에 국가가 이거를 다 일일이 배상을 해주면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시오, 그 짧은 3년을 그대가 6개월로 줄여. 대박이다. 끝내 한 푼도 배상을 받지 못했어. 한 푼도요? 한 푼도. 결국 얼마 못 가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치매까지 와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대. 아, 오늘 식사는 뭐 하셨어요? 오늘 그게 뭐더라? 무죄 받았을 때 그 좋지 뭐 좋았지. 여러 사람 같이 좋았으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드득했지. 무지무지급해서 똥이 나오도록. 다른 기억은 다 해줘도 그건 못 잊으시나 봐.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 어떤? 왜? 너무 슬퍼. 정원섭 씨께서 돌아가셨다. 며칠 전에? 아휴, 야, 씨. 아우 너무 안 되셨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이런 걸 알아듣고 막 울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죄송한 거야 그냥.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그동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늘 반성하게 되고 부끄럽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 연루된 금액 4조 원. 4조?
피해자는 5만 명이 넘어. 즐거운 인생이란 뜻이야. 이름 자체가. 조희팔 씨가 지난해 숨진 것으로 죽음마저도 사기를 쳤다. 증거가 조작됐다. 설마. 죽은 사람을 지금 수배하고 있는. 직접 만났어요. 네, 틀림없어요. 이 남자예요. 진짜 잡을 수 있겠다. 찾았어? 과연 그게 조이팔일까? 자, 우리 꼬물이 여러분, 꼬꼬무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책까지 나왔습니다. 방송을 내보낼 때 우리 녹화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또 걷어내야 되는데 그 아까운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방송으로 보실 때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책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꼬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이 책까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많은 것들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